미국이 잘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미국의 기업, 상업은행들과 거래할 때는 디지털 달러를 총 무역 거래액에서 10%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달러 1달러를 제가 지갑에 갖고 있는데 디지털 달러 1에 대해서 0.2만큼의 이자를 주유를 하면요, 한마디로 미국이 나의 은행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기업이나 금융으로 다 확장이 되면 패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까지 다 담당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는 비트에 대한 관심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들썩들썩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금융 패러다임,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의 신뢰성이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에 대한 특성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교환 매매, 화폐 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최근에는 그 기능을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통화가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태들은 너무나 자국 우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공평한 룰에 맞지 않고 좋을 때는 많은 국가들한테 달러도 빌려주고 통화 수업도 해주지만 추후에 뭔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야박하고 거칠고 기준이 깐깐해지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힘든 여건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대항마로서 위안화가 더 급부상되는 이제 패권 통화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것 역시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 거래량만 보더라도 미국 달러는 아직도 80%고 전 세계에서 위안화는 아직도 8, 9%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서긴 했습니다. 거기에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과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국하고 자원개발 교역도 많이 하고 무역 거래에 관련돼서 많은 협정을 맺기도 했었는데, 멕시코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금융적인 부분이 불안해서 채권이 만기가 돼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항상 결정적으로 미국이 쉽게 도와주지 않았었어요. 항상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어찌 보면은 남미에서 같은 이제 무역 경제 권역을 형성하면서도 금융적으로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 달러를 만들자라는 어떤 움직임까지 주장까지 만들어졌었죠. 근데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아직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도 일부 되지만 결제되는 시스템들은 아직도 미약하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즉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반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수요도 지지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자세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네트워크상의 어떤 강점 부분들,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상의 편의성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존재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을 인정해줬다라는 이제 부분까지도 가미가 돼서 올랐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이제 가치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많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그 쓰임새에 대한 명분은 명확해지고 있어요, 점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헨티나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통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시면은 아르헨티나를 가보시면은 음식점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요, 아르헨티나 페소 수십 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수십 장을 갖고 가서 그것도 되게 계산하기 힘들게,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물가는 너무 폭등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중서민 계층들이 슈퍼를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갈 때 그 다음날 되면 가격이 급등해 있고 그 다음날은 또 가격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폐가 이제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 전에 달러로 많이 이렇게 환전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 환전상이 암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제 수수료가 2, 3% 이런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5%, 뭐 10% 육박하는 암시장도 있고, 그 환전상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화폐를 보존하려고, 가치를 보존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달러로 바꾸는 거죠. 수수료를 내고서.
근데 다시 돈을 쓸 때는 결국에는 자기네들 자국통화 페소로 바꿔야 돼요. 이게 2번 수수료가 나니까 너무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는 특히 바이낸스,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이낸스에 대한 그 수요도나 호응도가 상당히 강하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물론 비트코인 자체도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바로 인출할 때 아주 적은 적정한 수수료만을 내고서 자국 통화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출해서 소비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통화 자체, 자국 통화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상황인 일부 신흥국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응도와 반역적으로 이 리딩하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요소, 회의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제 통화 변동성이 불안정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오히려 비트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와 관심도 어찌 보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어떤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조만간에 도입할 거라고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그 도입하기 이전에 비트를 어느 정도 그들의 디지털 달러 시스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쪽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흥국들한테는 비트코인을 쓰게끔 허용해 준 정도, 분권화해서 딱 이렇게 너희들은 이것만 써, 우리는 이거 쓸 테니까 이렇게 분권화해 준 정도의 허용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신흥국 내에서도 통화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통화로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면서 과거처럼 가격이 빠르게 이제 올라선 후에 또 다시 급락을 하거나 이런 패턴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을 만들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히 전망하기 힘들지만 저는 플랫하거나 아주 완만한 상승 정도로 가격은 탑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디지털 달러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디지털 달러가 좀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면서 화이트 페이퍼를 갖다가 많이 이제 서칭을 하고 많이 이제 탐독을 해봤는데요. 20년도, 21년도까지는 CBDC에 대한 얘기, 디지털 달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로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그때까지는 구글링을 해보면 한 4, 50개의 재무부의 페이퍼하고 그 다음에 페드의 페이퍼들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구글링 해보시면 이게 100개에 육박을 합니다. 민간사에서도 많은 이제 컨설팅 펌 같은 데서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유동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은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재무부하고 스위프트에서는 그리고 BIS에서는 오히려 2, 3년 안에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스위프트에서는 2년 안에 도입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늦으면 이제 4, 5년이고 빠르면 진짜 그 말대로 2, 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제 아마 주도하게 되는 디지털 달러 CBDC 시스템은 G7하고 이제 주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디지털 달러가 사실 그 G7하고의 시스템 설계 베타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 어디로 얼마를 보낼 때 어떤 기관을 거치게 하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들 바로 그리고 뭐 금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금융과 기존 전통 금융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계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발행자가 페드인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 우리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어카운트 이제 디지털 지갑에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존 결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마존에 몇 날 몇 시에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서 그 물건이 언제 도착했다라는 분산 원점과 그런 트랜잭션 기록들이 다 남게 돼요. 그러면은 소비와 거래 패턴 모든 정보의 내역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그래도 도입하려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요. 이 디지털 달러가 많이 퍼져 있으면 이 디지털 달러는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 어느 지갑에 가 있는지 돈에 대한 종착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돈에 대한 족잡지를 안다는 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서를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 테러 자금이나 위험 자금들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달러의 이 트랜스페어런트한 투명한 이런 거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는 G7을 중심으로 해서 페드가 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결국엔 지금 이미 찍어내서 우리가 달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고 값어치가 많은 것 같지만 신뢰가 금이 가졌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그것을 느끼고서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한번 하려는 어떤 일환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다른 큰 변화와 함께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분명히 잔존을 하고 있다.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하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색깔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 그 백서에서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1달러는요 미국의 종이 1달러하고 똑같은 가치로 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인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써놨지만 총 이제 근원 통화를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요 10만큼 그러니까 총 10달러를 공급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디지털 달러 1만큼 공급하면은 나머지 종이돈 9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달러는 전통 종이 달러하고 교환이 항상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0 중에서 1만큼이 디지털 달러로 발행이 되면 1만큼의 종이 달러 돈은 준비금으로 유동성으로 킵해두고 있어야 돼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환의 요구가 올 때 종이 돈으로 바꿔줘요 라고 오면은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8만큼의 통용이 되니까 어찌 보면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거를 G7이나 전 세계 전체적인 그림으로 확장해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1달러 대 디지털 1달러가 똑같은 가치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미국의 기업 특히 뭐 AI에 관련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시에는 디지털 달러를 총 무역 거래액에서 10%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금융거래에서도 미국 상업은행들과 거래할 때는 최소한 몇 %는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 디지털 달러,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기업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제가 그린 소설이나 시나리오가 아니라 1910년, 20년, 30년도, 40년도 때까지 이어졌던 영국이 주도하는 파운드로 주도하는 스털링 블록이 그런 형태였어요. 각 나라가 대영 제국의 어떤 경제 체제에서 런던 시장에 진출하고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몇 % 이상의 각 국가마다 그건 다 달랐습니다. 규정은. 최소한의 파운드 몇 %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하니까 파운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반드시 미국 역시도 그와 똑같은 행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최초 발행 시에는 1 종이 달러하고 1 디지털 달러가 동일한 가치지만 점점 수요가 높아지면 디지털 커런시 사이에서 디지털 통화 사이에서 이 가치가 1.2, 1.3까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1.3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사기 위한 달러로 교환하기 위한 외국들,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처음에 1달러 가치로 발행이 됐지만 나중에 1.2, 1.3만큼의 달러를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 달러가 0.3만큼 다시 더 유입이 된다. 그러면 돈을 벌었잖아요. 0.3만큼. 그걸 금융수지 흑자라고 하는데 그 0.3만큼을 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부채, 미국의 정부 부채 30조 달러인데 그거를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흑자가 될 때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금융수지 흑자, 돈을 버는 구조. 그 돈이 어찌 보면 이쪽의 부채가 이쪽에 잡힌 걸로 잠깐 그냥 칸만 이동한 거지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통화폐에 의한 부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무엇이 변할까요? 일단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요. 전체 거래 결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입출식 그 송수신도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을 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돈을 보내면은 정산이 된다. 우리 계약서로 이제 나 돈 보냈으니까 끝. 계약서 쓰면 끝.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금융거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다 나중에 채무자들, 그러니까 채무의 돈과 채권자의 돈을 다 이제 네트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다 이쪽 채권자한테 다 넘어왔으니 이 은행에서 이쪽 은행한테 채무에 대한 거래 관계, 계약 관계를 청산할게요라는 청산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페드 와이어나 페드 지급 결제 시스템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항상 소요가 됩니다. 청산을 거치려면. 근데 이런 청산의 과정들은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아마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무역 거래에서 가장 이제 베네핏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보내놨지만 돈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스위프트를 통해서 나중에 그 돈을 받은 기업이 스위프트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차후에 찾게 되는데 디지털 달러가 되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아까 통제되는 시스템들을 겪게 된다. 분명한 건 이제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행을 갖다가 디지털 달러를 페드가 하게 되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이 디지털 달러를 결국에 갖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미국 페드의 어떤 정책과 요소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달러 1달러를 제가 지갑에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달러 1에 대해서 0.2만큼의 1년간의 이자를 준다라고 부여를 하면요. 한마디로 저는 디지털 달러 가지고서 미국이 나의 그 은행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결제도 하지만 은행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페드가 나의 은행 역할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기업이나 금융으로 다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페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까지 다 담당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미국의 상업은행 시스템들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주거나 그런 정책을 실행할 때도 아마도 디지털 달러에는 굉장히 저금리거나 금리를 안 주는 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업은행, 전통 화폐로 거래하는 쪽에서는 예금 금리에 대해서 더 우월하게 주면서 듀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입출식 예금 금리는 낮고 싸고 그 정기 적금의 예금 금리는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구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편의성은 많아지지만 우리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또 디지털 달러가 또 이제 나중에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디지털 화폐는 또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출 현상이라든지 달러의 본국 송환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흔들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쓰신 책에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지. 첫 번째는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케인즈학파나 고전학파 그다음에 오스트리아학파가 이야기했던 정부 적자는 몇 %이어야만 해. 그 다음에 어떤 숫자는 어때야만 돼. 라는 어떤 규정적인 규범들. 거기에서 벗어나면 경제는 망해. 라는 규범들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고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적자 범위를 넘어서고 부채 범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통용했던 숫자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일본도 부채가 많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테크니컬적인 화폐라는 건요. 어디까지 약속의 문제인 겁니다. 그 화폐를 엎어버리고 다른 걸로 세팅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과거에는 저렇게 금융화된 기법들이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식상해지고 다 아는 시스템이고 미국채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금융 수지로 먹고 사는 거잖아.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이런 정책에 대한 훼손, 회의감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통화 개혁을 노리고 있고 DNA 변화를 빨리 하고 있는 그들도 살기 위해서, 미국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변화하는 흐름의 패턴들을 읽는 시각들은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뷰가 중요하고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뷰나 포인트들을 누가 알려주는 걸 받아서 와서 하는 거는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에 항상 새로운 시점에 매달 한 번씩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가 알아가야 되고 미국이 어떤 의도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하는 DNA, 기존의 패러다임이 다 깨지고 새롭게 또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경제의 신적 논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도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논리가 죽은 신의 논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논리에 대해서 잘 간파하시고 투자에 대한 대응, 많은 이제 계획들을 세우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